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두 아들, 세 남자를 데리고 살며 일도 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직장은 다니면서 초등학생인 두 아들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사실 버겁긴 해요. 하지만 저에게 가족은 정말 너무 귀하고 소중한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지금이 저에게는 첫 가족이거든요. 저는 성모 보육원에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살았어요. 보육원에 오는 아이들은 각자 사정이 다양합니다. 여러분 생각만큼 정말 엄마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고아도 있지만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맡겨지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저처럼 부모님이 누군지 얼굴도 잘 기억 못하는 고아도 있죠. 1980년대 초반 원장님은 신원을 밝히지 않은 젊은 여자가 건 전화를 받고 근처 터미널에 가서 3살 아기였던 저를 보육원으로 데려왔대요. 성인이 되어서 퇴소할 때까지 성모 보육원에서 성장하게 되었어요. 저처럼 부모님 얼굴도 모르는 저보다 1살 많은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보육원에서 지어준 이름은 이가원으로 예쁜 이름만큼이나 얼굴도 예쁘고 참 똑똑한 친구예요. 전 원래 먹성이 좋고 뭐든지 잘 먹는 식성인데 저처럼 가원이도 먹는 것을 참 좋아하는 애였어요. 그래서 우리 둘은 보육원에서 둘도 없는 자매처럼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고아원에서는 거의 국 한 가지에 김치랑 장아찌류에 밑반찬 한 가지 정도가 나왔을 거예요. 찬이 부족한 것을 딱하게 여기신 인근 성당 수녀님께서 가끔 보육원에 아주머니들과 와서 일반 가정식으로 상을 차려주셨어요. 계란말이, 오징어 볶음, 제육볶음, 소세지 등등 그때 생애 처음으로 이런 맛있는 반찬들을 먹어본 거죠. 가은이도 저도 수녀님이 오시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고 정말 명절이 이런 기분이구나 하면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음식에 호불호가 전혀 없어요. 그저 모든 게 맛있을 뿐이죠. 그게 재료가 뭐든지 간에 덜 익었는지 탔는지 별 상관 안 하고 다 맛있게 잘 먹는데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몇몇 친구들 빼고 대부분의 보육원 친구들이 다 편식이 없을걸요. 덤으로 더 좋은 것은 우리는 잔병치레도 별로 없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되자 보육원에서 나와 먹고 살 길이 막막했지만 늘 제 주변에 있는 좋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신답니다. 다니던 상고에서 고3 담임선생님이 저를 참 예뻐해 주셨는데요. 선생님 추천으로 한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곳은 인쇄업을 하는 회사였어요. 제가 책도 좋아하고 그래서인지 인쇄소 공장 냄새도 괜찮고 아버지 뻘인 사장님도 좋으셔서 지금까지 20년 넘게 근속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친구 가원이는 저보다 1년 먼저 보육원에서 나와 독립을 하고 있었는데요. 화장실과 부엌이 딸린 원룸에서 살고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저도 가원이네 원룸에서 살고 월급날이나 주말이면 맛있는 치킨이랑 삼겹살도 사 먹으며 우린 정말 재미있게 함께 살았어요. 제 친구 가원이는 똘똘한 아이라서 저보다 더 월급도 많이 받는 직장을 다니며 돈도 잘 모으고 있었어요. 나중에는 작은 아파트도 샀답니다. 이 친구는 늘 저의 자랑이었고 친구가 부럽고 항상 잘 살기를 바랬어요. 몇 년 뒤에 가원이는 같은 직장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은 거예요. 이 기쁜 소식에 한달음에 가원이가 있는 산부인과로 달려갔죠. 가원아, 이게 무슨 기쁜 일이니? 정말 축하해. 순산한 거야? 네가 아기를 낳았다니 세상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 가원이가 좋아하는 안개꽃 한 다발과 아기 내복을 선물해주며 축하해 주었지만 어쩐 일인지 가원이의 안색이 어두웠어요. 민주야, 정말 고마워. 나 지금까지 다녀간 손님은 다 남편 가족들이었는데 네가 내 첫 가족으로 방문해 준 거야. 나 몸은 건강해. 출산도 잘했고. 괜찮은데 자꾸 마음이 쓸쓸하고 내 친엄마는 어떻게 나를 낳고 버릴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너무 우울해지는 거야. 너도 알다시피 난 자격지심도 많고 사람도 잘 믿지 못하고 진짜 내 성격 별로잖아. 사실 나 이랬다. 상대방이 약속을 갑자기 깨면 갑자기 버림받는 느낌이 드는 거야. 이 사람이 나를 하찮게 생각하는구나 라며 화가 일어나. 하지만 그 사람이 떠나갈까봐 절대 내 감정을 표현하지 않지.
그냥 혼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으로 그렇게 사는 것 같아. 근데 무슨 심리책에서 그러더라.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다고. 내가 딱 그렇게 사람한테 목매는 사람인데 이런 내가 엄마가 된다고? 내가 우리 아기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나 너무 겁이 나. 사랑하는 내 아기가 나처럼 상처 많고 부족한 사람처럼 크지 않아야 할 텐데. 가은이는 슬픔이 차올라서 급기야 흐느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가 말하는 이야기가 너무 공감돼서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너가 지금 임신 출산으로 호르몬 변화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지는 걸 거야. 내가 볼 때 넌 그런 어두운 면을 극복하기 위해 더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살아왔잖아. 그래서 능력도 쌓고 지금 좋은 남편과 결혼까지 했는데 이제 무슨 걱정이야. 너의 아기는 밝고 긍정적이고 명랑한 성격이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아이들은 부모의 불안을 신기하게도 잘 눈치챈대. 좋은 생각만 해.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도 가은이처럼 결혼해서 가정이 생기면 좋겠다고 아기를 낳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제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질 때쯤 저에게도 인생의 반쪽이 될 사람이 짠하고 나타났답니다. 저는 늘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데 정말 사실이라니까요. 동생들을 보러 원장님을 도와드리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육원에 갔어요. 제가 간 날 보육원에 봉사를 와주시는 분들이 와 있었는데 그중 한 남자가 내 동생들을 데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 가까이 가서 들어보았죠. 이 아저씨 이름은 주성재야. 그래서 내 별명이 주성치였잖아. 니네 홍콩 배우 주성치 알아? 아, 모른다고? 여튼 그 배우처럼 이 아저씨도 학창시절에 학교에서 애들 괴롭히는 놈들 내가 혼내주고 복수해줬어. 너네도 괜히 고아라고 주눅들지 말고 어깨 피고 당당하게 살아야 돼. 누가 고아라고 놀리면 가서 코를 확 때려버려. 저기요, 누구신진 모르지만 제 동생들한테 폭력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고아라는 부정적인 단어 안 써요. 괜히 내 동생들한테 허튼 말하는 사람인 줄 알고 저는 그 남자에게 한 소리 했는데요. 오히려 그 남자는 멋쩍어 하면서 밝게 웃었어요. 제가 무식해서 그걸 몰랐네요. 주의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전 오늘 봉사하러 온 34살 주성재라고 해요. 그렇게 우리 둘은 같이 아이들 점심 식사를 챙겨주면서 친하게 되었어요. 봉사활동이 끝나고 나오면서 성재 오빠는 저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며 근처 감자탕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감자탕을 먹으면서 전 보육원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등 사는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고아 시절 이야기를 듣는 내내 성재 오빠는 저를 똑바로 봐주었고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줬어요. 그리고 한없이 따뜻한 눈빛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죠. 민주, 너를 처음 봤을 때 너무 밝고 예쁜 친구라서 너도 그 보육원 출신인 줄 까맣게 몰랐었어. 근데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참 잘 자랐구나. 너만큼 부모님에 대한 애틋함과 그리움을 비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나도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주 엄격하고 가부장적인 분이셨는데 젊었을 적 건설에다 다니다가 일은 퇴직을 하고 난 후 지인들과 호프집을 창업했다가 2년 만에 말아먹었지. 그때 충격 때문이셨을까? 가난 판정을 받으시고는 3년도 채 못 사시고 돌아가셨어. 난 아직도 우리 아버지가 그립거든. 성재 오빠와 저는 서로가 더욱 가깝게 느껴졌고 보면 볼수록 성재 오빠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다음 해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제가 정말 원하던 가정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 시모는 많이 알뜰하시다는 점 빼고는 특이한 것 없는 평범한 분이세요. 예전에 없이 사셔서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이셨을 뿐인 거죠. 엄마, 이제 우리 집도 살만해요. 변기에 용변 보고 물은 바로바로 내립시다. 아직도 남이 본 소변 위로 내가 볼일을 봐야 하냐고. 이놈아, 그래도 있을 때 아껴야 하는 거야. 물 내리는 수도세는 누가 준다고 하디? 작은 것부터 아껴야 부자가 되는 법. 그리고 내가 니들 키우면서 학원비나 책값 아끼는 거 봤어? 다 이 애미 덕에 그렇게 니들이 성공한 거야. 시모는 이렇게 아들 둘을 대학까지 잘 보내고 키워낸 것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사실 처음 결혼할 때에는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을 시모는 염려하셨죠. 결혼하고 나서 제가 남편에게 잘하고 시모에게 살갑게 굴고 챙겨드리는 모습을 보고 이내 저에게 마음을 여섰죠.
지금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첫째 며느리 잘 들였다고 자랑하시면서 엄마처럼 저를 위해주세요. 엄마의 손길을 느껴본 적 없이 자란 저를 애처롭게 생각하신 시모는 그 빈자리를 대신 채워주셨어요. 결혼한 첫 해 겨울 독감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집에서 앓고 있는데 우리 집에 시모가 찾아오셨어요. 회사에 간 남편을 대신해서 얘 얼굴 좀 봐라. 뭐 먹기는 했다니? 하시고는 전복죽을 끓여서 주시고 저를 병원에 데려가 주셨죠. 어머님의 간호 덕에 5일 만에 다 나았는데 곰국이랑 인삼 달인물을 챙겨주시면서 건강 잘 챙기라고 말씀해 주시고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이렇게 좋으신 시모에게 평생 충성하기로 마음먹었죠. 부모 없이 자랐지만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시모가 생기다니 역시 저는 행운아예요. 그런가 하면 시댁의 동서는 제가 좀 무서워하고 불편해하는 사람입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시댁에 들어온 지 2년쯤 뒤에 서방님과 결혼한 동서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람이 좀 거만하고 안하무인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직업이 궁금하세요? 어쩌죠? 전 직업 같은 거 가져본 적이 없어요. 우리 친정이 부자인데 제가 뭐하러 직장을 다녀요? 이날까지 돈 한 장 벌어본 적이 없는걸요. 라면서 대놓고 자랑했어요. 동서는 음식도 아무 것이나 입에 넣지 않았어요. 누가 제 입에 맞지도 않은 거 주면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저한테 괜히 반찬 해주고 그러지 마세요. 제 까다로운 식성 맞출 수 있는 전문 셰프나 단골 레스토랑 아니면 먹지도 않거든요. 이렇게 자신의 까탈스러운 입맛과 자기 취향을 정확하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멋있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왠지 입맛 없거나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이 옛날로 치면 귀족같이 고급스러워 보였거든요. 저는 돼지처럼 아무 음식이나 잘 먹고 언제 어디서 좀 쿨쿨 잘 자는 게 좀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동서는 가끔 도가 지나치게 말을 해서 가족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친정엄마가 그랬어요. 저는 점집에 가면 초년복, 부모복은 좋은데 남편복이 없다고. 형님은 친정은커녕 고하시고 시아주버님은 늦은 결혼에 학교도 다닌다고 하고 다들 너무 없이 사니까 여유되는 내가 돈으로 시댁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시댁의 냉장고랑 세탁기가 고장나서 바꿔드릴 때 동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시모나 우리 남편은 그런 동서가 아주 안 이뻤고 싫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저희 부부가 못해드리는 일을 해주는 동서가 고마웠어요. 그래서 말은 좀 밉게 해도 동서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고 동서를 싫어하는 남편에게 동서의 편을 들어주기도 했죠. 원래 시모는 동서가 결혼할 때 집이 부자라고 해서 내심 반겼다고 해요. 하지만 사람을 겪어보니 말도 밉게 하고 시모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니 티는 못 내지만 동서를 미워하셨어요. 동서가 부잣집 막내딸이기도 하고 자기 친정 부모님하고는 정말 끈끈한 것 같아요. 시댁에는 명절이나 어머님 생신 딱 3번만 겨우 얼굴을 비추는데 자기 친정집하고는 철마다 같이 해외여행도 가고 그런 모양이더만요. 반면에 시모한테는 전화도 없고 어디 모시고 다녀본 적도 없는 며느리니까 시모도 참다 한번 동서에게 불만을 얘기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서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건 어머님 친자식 재은 씨한테 효도받아야 할 일이니 어머니가 그게 서운하시면 안 되는 일이죠. 아들과의 관계를 먼저 고민할 일이에요. 솔직히 며느리는 남이니까 내가 재은 씨가 번 돈으로 친정에 효도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일까요? 시모가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하소연하면서 얼마나 속상해 하시던지요. 이렇게 이기적이고 기가 센 여자랑 서방님은 어떻게 사랑하고 결혼까지 한 건지 궁금했어요. 서방님은 좀 우유부단하고 자기 주관이 좀 없는 성격이래요. 팔랑귀에 사람 좋은 서방님은 어릴 때 앞장서는 형을 졸졸 뒤따라다니고 형이 하는 일은 뭐든 멋있어 보인다며 따라다녔대요. 그러다 동서를 만나고 집안이 부유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동서 모습이 멋있어 보여 반했다고요. 여러분은 벌써 느낌이 오시죠? 사실 동서의 성격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것인데 말이죠. 저도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많은 일을 겪고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어요. 서방님은 그런 동서에게 시달리며 결혼 생활을 하며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왜인지 이혼하지 못하고 동서에게 맞춰주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남편과 결혼하고 난 다음 해에 저에게 천사가 찾아왔어요. 우리 부부의 아기를 제 뱃속에서 잉태하게 된 거예요. 고아로 외롭게 자란 저에게 제 아이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열심히 태교에 힘썼죠. 임신 중기까지 입덧으로 음식을 입에 가져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렇게 아무거나 잘 먹는 제가 말이에요. 그래도 입에 안 들어가더라도 과일과 채소는 꼬박꼬박 챙겨 먹었고 아이가 아빠처럼 똑똑해지라고 고등어와 생선도 열심히 먹었습니다. 집에는 늘 클래식 선율이 흐르도록 음악을 틀어주고 자주 아이가 들을 수 있도록 소리내어 동화책을 읽어주었죠. 남편과 자주 주변 공원 산책도 하며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제 노력을 하느님도 아셨는지 저는 9개월 뒤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어요. 출산의 기쁨은 더해져서 연년생의 동생을 바로 갖게 되었고 이듬해 출산해서 저는 졸지에 아들 둘 가진 엄마가 되었답니다. 모든 가족들의 축복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렇게 행복함 속에 저를 시샘하고 노려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장한 며느리, 세상에 아들 둘을 이렇게 건강하게 낳아주니 얼마나 좋으냐. 고맙구나. 몸조리 잘하고 내가 자주 와서 애기들 봐주마. 어머님 너무 감사드려요. 저 애기 낳고 나니까 미역국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원래도 잘 먹었지만 진짜 그릇째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으이구 복스러운 것. 그래 이 시애미가 굴도 넣고 고기도 넣고 아주 미역국을 스페셜하게 끓여다 주마. 형님 많이 기쁘세요? 그럼 동서도 건강하니까 곧 아이 갖고 낳으면 알게 될 거야. 출산은 힘들지만 이 기쁨은 말도 못해. 하긴 형님은 고하니까 외롭게 지내서 아들 둘이랑 시끌시끌 지내는 게 로망이었겠네요. 아니다. 고아원이 애들은 더 많지 않아요? 그때가 더 시끌시끌했겠네. 제가 좀 단순하고 둔합니다. 이때의 동서 말이 제가 고아였다는 사실을 비꼬면서 들춰내는 것인지 그때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왠지 모르게 동서와 말을 섞고 나면 늘 가슴 한구석이 찜찜했지만요. 지금 짐작하건대 동서도 저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해서 임신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제가 먼저 임신해서 아들 둘이나 출산한 것에 질투심을 느낀 것 같아요. 자기도 금방 아이를 갖게 될 텐데 왜 그런 것까지 질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다가 어느 해인가 설날에 한 사건을 겪고 저는 동서가 얼마나 음습하고 못된 사람인지 처음 알게 되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 5살, 4살이 되었고 예쁜 한복을 입혀 시댁에서 세배를 하고 덕담을 듣는 시간이었죠. 먼저 친할머니인 시모에게, 다음에는 동서네 부부에게 우리 아이들은 의젓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 동서는 임신해서 부른 배를 매만지며 앉아있었죠. 아이고 내 새끼들 어쩌면 세배도 저리 잘한다니? 유치원에서 배웠니? 우리 둘째 며느리도 건강하게 출산해서 저렇게 이쁜 아들 낳으면 좋겠구나. 엄마, 우리 집사람 뱃속에는 딸 있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는 딸이 더 귀하다니까요. 참 그랬지? 내가 이렇게 깜빡깜빡한다. 그럼 손자도 있고 소녀도 있으면 좋지. 시모의 말에 동서의 표정이 순간 싸늘하게 변하고 서방님은 그런 동서의 눈치를 살피며 부드럽게 말을 돌리려고 했어요. 동서는 입을 삐죽 내밀더니 세배하고 덕담을 기다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봉투를 주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너희 엄마는 고하니까 너희들이 너무 소중할 거야. 그런 엄마 마음을 생각해서 효도해야 한다. 고아? 엄마, 고아가 뭐예요? 아들 윤재는 처음 듣는 단어가 궁금해서 큰 목소리로 저에게 물었어요. 동서는 또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아직 어린 우리 아이들 앞에서 말이죠. 남편은 동서의 실언에 참을 수 없다는 듯 한 소리 했습니다. 재수씨, 아이들 앞에서 할 말 못할 말 좀 가립시다. 고아가 흠도 아니지만 아직 개념도 없는 아이들한테 덕담할 때 할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괜히 제가 고아라는 이야기로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여보, 동서가 나쁜 의도로 한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화내지 말아요. 그리고 우리 애들도 외가댁이 없다는 사실은 아니까 이번 기회에 잘 설명해주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뜬 내 아이들의 눈높이로 내려앉아서 저는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었어요. 사실 엄마는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없이 자랐어. 그리고 그런 사람을 고아라고 한단다. 엄마가 고아였기 때문에 지금 엄마가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면 맛있는 요리를 윤재 윤우한테 못해줘? 아니, 우리 엄마가 유치원에서 제일 예쁘고 착해. 그리고 음식도 최고로 맛있게 해주는데?
거봐, 엄마한테 부모님이 안 계셨어도 엄마는 우리 아들들에게 최고의 요리사고 엄마가 되었어. 그래서 고아여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클 수 있단다. 주변에 혹시 고아이거나 엄마 아빠가 없는 친구들이 있어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 제 말에 우리 윤재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 유치원에 아빠랑 사는 세빈이도 있는데 걔 그림 진짜 잘 그려. 친구들이 걔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엄마는 엄마 아빠 없어서 쓸쓸했지. 우리랑 아빠가 있으니까 이제 쓸쓸하지 마요.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잘해줄게요. 6살인 우리 윤재가 이렇게 저를 따뜻하게 오히려 위로해주는 거예요. 심성이 바르고 잘 큰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그렇게 잘 마무리된 일로 끝났지만 전 동서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린 우리 아이들 앞에서 제가 고아라는 말을 꼭 해야 했던 걸까요? 그리고 동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햄이나 상한 생선이나 반찬을 선물이랍시고 주었어요. 처음에는 동서가 상한 건지 모르고 줬겠지 하고 아무 말 없이 쓰레기로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들은 제 친구 가원이는 말했어요. 이 곰탱아, 내가 네 동서 조심하랬지. 걔 일부러 너한테 그러는 거야. 아니, 왜? 동서가 왜 일부러 나한테 상한 음식을 주는 건데? 널 고을 타먹이는 거지 뭐야. 못되고 삐뚤어진 애들이 괴롭히는 수법이잖아. 학교 다닐 때 깡패같이 애들한테 장난치고 괴롭히는 애들이 상한 우유 먹였던 거 몰라? 설마 했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나 그런 것을 보내오는 동서가 의심되기 시작해서 거절하기로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추석 명절에 시댁에서 만난 동서는 검은 봉다리 하나를 내미는 겁니다. 형님, 이거 이번에 우리 친정에서 보내주신 보리굴비인데 이런 거 못 드셔보셨죠? 마음은 고마운데 나 동서 선물 그만 받을게. 아니 왜요? 형님 생각해서 일부러 챙겨온 건데? 사실 선물의 정성을 봐서 동서한테 말은 안 했는데 몇 년 동안 나한테 준 음식들이 죄다 못 먹는 거였어. 지난번 햄 세트는 유통기한이 지났고 생선 같은 것들은 상해서 냄새도 나서 하나도 못 먹고 버려야 했거든. 동서도 모르고 그랬겠지만 그냥 서로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저런, 그랬구나. 근데 형님은 뭐든지 잘 드신다고 다 소화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조금 상했다고 못 먹을까요? 동서는 상한 음식을 주었다는 사실에도 저에게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한 음식을 먹고도 괜찮은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진짜 너무 튼튼한 위장을 가지고 있다고 동서는 그렇게 생각한 걸까요?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한 지 6년째인 어느 날 남편은 제게 한 가지 고백을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직장을 잡기 전부터 꿈이 있었대요. 바로 변호사가 되는 꿈이죠. 대학교 다니면서 사법고시 준비는 몇 년 해보았는데 모두 낙방하고 나서 꿈을 접었답니다. 그런데 요즘 다시 그 꿈이 자꾸 해보고 싶다며 남편은 고민을 하다가 저에게 상의했습니다. 이제 사법고시 폐지되고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생긴대. 나처럼 직장인도 지원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 나 그래도 될까? 그럼 당신 꿈이었다면서. 게다가 변호사라니 너무 멋지지 않아? 하지만 내가 회사 그만두고 당신 혼자 벌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 리트 시험 준비해 로스쿨 다니고 인턴하고 뭐하면 적어도 5년은 걸릴 거야. 여보, 미리 걱정 말아요. 와이프 지금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고 있잖아. 아직은 우리 애들도 유치원비 외에 학원비도 별로 안 들고. 어떻게든 내가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당신은 열심히 공부만 해요. 그렇게 조금은 버거운 저의 외벌이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버는 돈은 세금을 빼면 다달이 255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돈으로 내 식구 식비며 공과금, 애들 유치원비 등 내기 빠듯했죠. 하지만 남편은 열심히 리트 시험 공부를 해서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로스쿨에 갈 때 학비는 몇 천만 원이 드는 큰 비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던 빌라집 전세금으로 담보대출을 빌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빌려보기는 처음이라서 은행에서 직원과 대출 서류를 작성하는데도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오죽하면 은행 직원이 제게 물도 가져다 주고 사탕도 권하면서 고객님, 이거 드시면서 천천히 작성해 주셔도 돼요. 원래 대출이 처음 받을 때는 세상 무섭답니다. 이렇게 저를 신경 써주더라니까요.
금전적으로 빠듯한 형편에도 우리 애들이 어디 아픈 데 없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었고 남편도 법학대학원을 잘 다니고 있어서 저는 매일 힘이 났어요. 남편은 3년의 대학원의 졸업시험까지 좋은 성적으로 패스하고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법무팀에 인턴 자리를 따내었어요. 남편의 뒷바라지를 한 지 거의 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열심히 공부하더라. 결국은 해냈군요. 이건 다 당신 덕분이야. 나 이제 변호사로 제대로 일해보려고. 그리고 당신한테 평생 충성할게. 남편은 기업체 법무팀의 인턴으로 월급을 받아오기 시작했고 인턴을 끝내고서는 서초동에 사무실을 개업했습니다. 물론 아직 우리에게는 담보대출이 남아있었고 남편이 개업하면서 더 대출을 받을 빚쟁이 신세였지만 앞으로 밝은 미래가 보이잖아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가족과 함께 살고 그들을 부양해온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남편은 변호사로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조금 특이한 변호사였죠.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인턴 생활을 마치고 대형 로펌에 취직하는 것이 목표예요. 하지만 남편은 규모가 좀 있는 로펌에서 오라는 제의를 받고도 거절하고 본인 스스로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난 내가 하고 싶은 소송을 맡을 거야. 돈을 쫓아서 흉악범들이나 아동추행범들 변호 맡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진 않아. 우리 남편은 정의감에 사는 남자예요. 그래서 그런 남편의 뜻을 믿고 전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라주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변호사가 되면 그간의 대출금도 바로 갚고 드라마 속의 변호사처럼 정장을 멋있게 차려입고 돈도 많이 벌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남편은 돈은 안 되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을 맡아서 사건의 승소에도 큰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함께 벌면 되니까요. 우리 남편이 대학원 신분에서 벗어나 돈을 버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맞벌이로 돈을 벌고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을 키우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외롭지도 않고 행복함만이 가득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죠. 하지만 전 세상 모든 사람이 착하고 좋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착각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제 바로 근처에는 제 상처를 노리고 후벼팔 기회만 노리는 승냥이 같은 인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인간과 제대로 맞붙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 신나는 소식을 남편이 알려왔어요. 남편이 변호를 맡았던 사건이 재판에서 승소해서 의뢰인이 너무 감사하다면서 자기네 식당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남편은 시모에게 한우를 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시모는 이미 중요한 약속이 있으시다고 해서 우리 가족은 식당에 갔습니다. 법원 근처에 있다는 의뢰인의 식당은 그냥 식당이 아니었어요. 2층짜리 건물로 고급 한우 식당이었던 거예요. 평소라면 너무 으리으리해서 비쌀 거야 하면서 들어갈 엄두도 안 날 만큼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고급 한우 식당에서 마음껏 고기를 먹다니 이건 다 우리 멋진 변호사 남편 덕이에요. 고마워요. 저는 맛있는 소고기를 먹을 생각에 잔뜩 들떠 남편의 팔짱을 꼈습니다. 우와, 여기 고깃집 좀 봐. 장난 아니다. 아빠, 오늘 여기에 있는 고기 다 먹어버려도 돼요? 그럼 아빠가 변호 잘했다고 받는 상인 거니까 너희들 배 터질 때까지 먹어. 우리 가족은 모두 신이 나서 식당 현관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지도 아니고 이깟 한우에 저렇게 난리야? 남편은 서방님네 부부도 식당에서 함께 먹자고 불렀던 거예요. 다짜고짜 인사도 없이 아니 내 남편과 애들까지 다 싸잡아서 거지라뇨. 저는 화가 올라와서 동서에게 쏘아붙였습니다. 동서, 말이 심하네. 말실수도 적당히 해야지. 나도 슬슬 듣기 거북해지네. 우리 남편 덕에 먹으러 왔으면 동서도 거지야? 아니 형님, 그냥 농담한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정색하세요? 얄밉게도 농담이라면서 동서는 사과도 없이 대충 넘기는 거예요. 남편의 얼굴은 저보다 더 험악했는데 저는 그런 남편을 다독였어요. 여보, 동서가 좀 말실수가 많잖아. 그냥 이해해요. 애들도 저렇게 좋아하는데 분위기 망칠 필요 없잖아. 남편은 겨우 화를 참고 식당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소고기와 식사를 시켰습니다. 소고기는 정말 꿀맛이었어요. 원래 고기를 특히 좋아하는 우리 가족은 이 야들야들하고 육즙이 가득한 소고기에 흠뻑 취해 코를 박고 먹어치웠습니다. 먼저 꽃등심 6인분을 순식간에 먹어치우고 추가로 고기를 주문하려고 메뉴판을 보고 있었어요. 형님, 그냥 이번엔 새우살 시켜봐요.
고아여서 소고기 얼마 못 먹어봤을 텐데 특등급 한우 부위를 뭘 한다고 메뉴판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동서가 대놓고 저를 조롱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더 이상은 참기가 어려웠어요. 나도 이제 변호사 안 했는데 고아라는 이유로 아직까지 소고기 한 번 못 먹어봤겠어, 동서? 내 고아 얘기 이제 그만해줬으면 좋겠어. 더 이상 들어주기 힘들겠거든. 저는 이렇게 처음으로 동서에게 화를 내고 말았어요. 그리고 감정이 복받쳐서 테이블 자리에서 나와 식당 밖에 서서 흐르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잠시 뒤 남편이 저에게 와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보, 진짜 열받지. 사실 당신보다 내가 더 화가 나서 못 참겠어. 두고 봐. 내가 재수씨, 아니, 저 여자한테 복수할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참고 들어가자. 아이들도 당신 없으니까 고기 안 먹고 기다리고 있어. 어서 들어가서 맛있게 먹자, 어? 남편의 얘기에 화를 누그러뜨리고 자리에 와서 앉아 고기를 굽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꿀떡꿀떡 넘어가던 고기의 맛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아마 동서의 말에 감정이 상해서 식욕까지 잃어버렸나 봐요. 이런 경험이 낯선 저는 그동안 동서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저 정말 미련하죠. 그저 열심히 고기나 구우면서 몇 점 먹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와 달리 동서는 정말 고기를 와구와구 먹어치우더군요. 술도 같이 마셔가면서 맛있게 말이죠. 그런 동서가 진짜 얄미웠습니다. 그렇게 식구들 모두 거하게 잘 먹고 집에 가려는데 동서는 굳이 운전대를 잡아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집에 돌아갈 때 운전을 해야 해서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동서와 남편들은 맥주 3병과 소주 2병을 마신 상태였거든요. 동서, 음주운전은 위험해. 서방님, 동서 좀 말려보세요. 아유, 얘 버릇 또 도졌네. 얘가 술만 마시면 이래요. 그냥 냅두세요. 아주 쇠고집이라서 못 말린다니까요. 이렇게 서방님은 동서의 음주운전이 익숙하다는 듯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습니다. 전 너무 걱정이 돼서 한 번 더 말리려고 할 때 남편은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하지마. 말리지 말아봐. 어? 왜요? 당신이 변호사니까 좀 말려봐요. 아니, 내가 저거 된통 당하게 할 테니까. 어디 내 아내를 욕보여? 지까짓게 뭐라고. 그동안 자기 괴롭힌 거 생각하면 내가 언제 한번 제대로 복수해주겠다 싶었는데 오늘이 네 제삿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재미있다는 듯이 빙글빙글 웃는 거예요. 그런 남편이 좀 두려웠지만 남편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기에 잠자코 있었어요. 동서가 운전하고 조수석에 서방님이 탄 차는 부웅 하고 떠났고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서둘러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경사, 오랜만이야. 잘 지내지? 자기 아직 교통계획 있나? 다름이 아니라 내가 준법정신이 투철한 국민으로서 신고 하나 하려고 하는데 방금 어떤 주치자가 운전대 잡고 떠났어. 아마 30분 뒤쯤이면 양화대교에 진입할 거야. 그쯤에서 음주 단속하라고. 분명 혈중 농도 수치 높을 테니까 꼭이다. 참고로 차 번호판은 13누0000. 그리고 이따 내가 다시 연락할게. 와, 주도면밀한 남편은 언제 이런 계획을 세운 걸까요? 동서가 집에 돌아가는 길목에서 음주운전 단속이라는 덫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남편은 신경서라는 고등학교 후배에게 전화를 했으며 그 후배는 원래 지능수사과에서 일하다가 교통경찰계로 이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서의 음주운전을 제보하기에 아주 적절한 사람이라고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30분쯤 지나자 서방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남편은 서방님의 전화를 계속 무시하고 받지 않는 거예요. 대신 아까 전화했던 교통경찰관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보았어요. 네. 김효준 씨와 동승자 주재훈 씨에게 음주 단속 2회 요구했지만 불응해서 인근 파출소로 인계해서 조사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자기가 아는 변호사 있다면서 변호사 대동하겠다고 선배님 이름 부르던데 내가 아는 척을 해야 하는 건가 모르겠네. 아니, 절대 안 되지. 나는 내일 갈 거야. 남편은 한참 뒤에 부재중 전화를 20통이나 남긴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수씨, 지금 경찰관 얘기로는 음주 단속 측정을 거부하고 있다고요? 계속 거부하실 건가요? 3회 거부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 2항에 음주 측정 거부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요. 자꾸 거부하면 큰일 나니까 어서 경찰관에게 협조하세요.
동서는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니 무서워서 바로 음주 측정에 협조했다고 합니다. 측정 결과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도로교통법상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위기에 놓인 것이라네요. 그리고 1년 동안 면허 취소까지 더해줬다고요. 동서는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과 떨어져 있는 빌라에 살고 있어서 매일 운전하며 돌아다녀야 하는 사람인데요. 앞으로 불편해서 어떻게 하냐고 울상을 지었습니다. 시아주버님이 변호사니까 저 좀 꺼내주세요. 그리고 제발 징역이나 벌금 좀 안 나오게 해주세요. 걱정 마세요, 재수씨. 이렇게 싱긋 웃으면서 동서에게 답하는 남편을 보면 그 속에 너 좀 죽어봐라 하고 모두 자신이 꾸민 계략이란 것을 까맣게 모를 겁니다. 동서는. 그동안 내가 고아 출신이라는 것을 그렇게 구박하고 조롱하더니 이제 바로 자신이 깊은 나락에 빠지게 될 줄 모르고 남편에게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동서와 서방님은 귀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4일 뒤 동서는 울면서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시아주버님, 경찰에서 문자 받았는데 검찰청으로 제 사건이 인계됐대요.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니죠? 남편은 아마 며칠 뒤에 간합 벌금 고지서가 나올 텐데 잘 납부해도 되고 너무 많다 싶으면 안 내도 된다고 동서에게 설명했습니다. 그 벌금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검찰 민원실에다가 벌금은 너무 많으니 정식 재판 신청했다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그래도 재판까지 가는 게 너무 무섭거든요. 그냥 벌금 낼게요. 에이, 재수씨답지 않게 왜 그래요. 너무 저 자세로 나가면 별로예요. 벌금 내지 말고 정식 재판 신청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남편은 서방님과 동서에게 그간 고생했으니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불러내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넷은 맛있는 돼지고기 전문점에서 삼겹살과 항정살을 먹었습니다. 이미 여기에서 소주와 복분자주를 거하게 마신 우리는 흥이 올라왔거든요. 평소 술을 자제하는 남편이 웬일인지 그날따라 2차를 쏘겠다고 해서 서방님과 동서는 더욱 환호하며 인근 와인바에 갔습니다. 술이 거하게 오르자 한동안 잠잠하던 동서는 다시 저에게 특유의 비릿한 미소를 보이며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내가 중학교 때 딱 형님같이 생겨먹은 애가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할게요? 쉬는 시간마다 불러내서 머리카락이나 눈썹 라이터로 태우고 빵 셔틀 시켰어요. 그렇게 3년 괴롭혀도 전 학교 잘만 다녔어요. 왠 줄 아세요? 걔도 편부모 가정이고 없이 살아서 기댈 데가 없었거든요. 재력도 있고 학부모 회장까지 한 우리 엄마가 있는데 선생들은 내가 일진놀이 하는 거 눈치채고 있다 한들 딱히 나를 어쩌진 못하더라고요. 걔는 내가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했는데 형님 보면 자꾸 걔가 떠올라서 어떡해요? 역시 동서가 독해 보이고 못돼먹은 짓을 하는 것은 다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중학교 시절부터 일진놀이를 하는 썩은 인성녀였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나가버렸고 남편은 그런 저를 급히 뒤따라왔어요. 자기야, 괜찮아? 정말 저 나쁜 년을 어떻게 하지? 여보, 나 당신한테 부탁할게. 저렇게 못되고 나쁜 동서 나 절대 용서 못하겠어. 꼭 심판 받게 해야 돼. 무슨 방법 없을까? 제 사정을 듣던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그럼 나만 믿고 기다려줄 수 있지? 일단 집에 가서 쉬고 있어. 사실 동서가 있는 그 술자리에 다시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간 동서에게 당한 수모, 그동안 내가 느꼈던 거북함과 불쾌했던 기억이 자꾸만 떠올라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편 우리 남편은 지금 무엇을 할까 궁금해졌어요. 그렇게 남편을 기다리며 집에 있는데 이윽고 남편이 돌아왔어요. 자기야, 어떻게 됐어? 동서도 못된 년 어떻게 할 건지 설명 좀 해줘봐, 응? 전 너무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지만 남편은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뒤에 한꺼번에 설명해주겠다고만 했어요. 그리고 정말 얼마 뒤 동서에게는 큰 사단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저에게 동서에게 벌어진 일들을 차근히 설명해 주었어요. 제가 와인바에서 떠나고 난 뒤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며 서방님과 동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속이 안 좋다고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네. 어차피 우리 여보는 술도 잘 못 마시니까 우리끼리 거하게 어때? 서방님과 동서는 신나서 와인을 2병이나 더 시키고 정말 퍼붓고 마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특히 동서에게 친한 척하고 그 비율을 맞춰주며 술을 엄청 먹였다고 해요.
동서는 그야말로 인사불성의 사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급기야 서방님과 동서는 술집 테이블에 얼굴을 받고 잠이 들고 말았대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신경사에게 전화를 걸어 와인바가 있는 서초동 인근에 교통경찰 몇몇을 보내 음주 단속을 시켜달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동서에게 두 번째 덫을 놓고야 만 거죠. 남편은 동서를 깨웠습니다. 재수씨 일어나요. 동생 놈은 완전 깔라네. 얜 지정신으로 못 가. 재수씨는 괜찮죠? 이 정도로 집에 못 갈 여자 아니잖아. 당연하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 정도 와인에 쓰러질 줄 알아? 나 스스로 멀쩡하게 집에 갈 거니까 걱정 마요. 동서는 혀가 잔뜩 꼬부라져서 상가 주차장으로 갔고 그 뒤에 남편이 서방님의 팔을 어깨에 메고 부축해서 동서의 차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동서는 자연스럽게 운전석에 앉았고 그런 동서를 본 남편은 안도하며 서방님을 뒷좌석에 눕혀 차문을 닫았습니다. 재수씨 술 마셨는데 운전할 수 있어? 못하겠으면 내가 해주고. 아 진짜 짜증나게. 괜찮다고 몇 번을 말해. 내가 운전을 레이서급으로 잘한다고. 오늘 잘 마셨고 다음엔 내가 쏠게. 들어가요. 이러고 차문을 쾅 닫고 불응하고 거센 속력으로 차를 출발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멀어지는 동서의 차를 노려보며 남편은 넌 이대로 내가 놓은 덫에 걸린 거다. 이번에는 가볍게 안 끝날 거다.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해요. 남편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와인바가 있는 곳에서 불과 200m 거리의 대로변에서 도로교통경찰관들은 음주 측정 단속을 하고 있었고 동서는 꼼짝없이 그곳에서 덜미를 잡힌 것이죠. 게다가 그 양아치 같은 여자는 음주 단속을 하는 모습을 보고 차를 내몰아 도주까지 하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어차피 그 경찰관님들은 남편의 제보를 받고 동서 차의 번호까지 알고 동서를 기다렸는걸요. 동서의 차를 따로잡아 바로 체포해서 결국 경찰서로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해보니 동서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로 정말 높은 수치가 나왔어요. 그대로 동서는 철장 신세가 되어버렸고 음주운전 2번 걸린 데다가 무면허 운전까지 이번에는 저번처럼 간단히 벌금형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남편은 이야기했습니다. 동서는 남편에게 납작 엎드려서 싹싹 빌었어요. 시아주버님, 저 이번에는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경찰들도 저번하고는 태도가 달라요. 저한테 한 달 전에 약식 기소돼서 벌금도 안 내고 괘씸죄가 추가될 거라고. 이번에는 진짜 징역 갈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하던데요. 저 진짜 감옥 가야 돼요? 아이, 재수씨가 감옥을 왜 가요. 나만 믿고 재판 진행합시다. 이번에는 아마 검사가 재수씨한테 징역형 기소하겠지만 내가 변호사잖아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우리 남편이 진심으로 도와준다면 안심할 수 있었을 테죠. 하지만 이것은 모두 내 남편의 복수궁임을 동서는 몰랐던 거예요. 동서는 남편이 알아서 다 처리해 줄 것을 믿고 평소와 같이 살았어요. 음주운전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똑같이 신나게 운전하고 여기저기 놀러 다닌걸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동서는 평생 그렇게 음주운전을 할 사람이에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하고 맙니다. 남편이 동서의 변호를 포기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한참 재판 중이고 곧 판결이 날 시기였는데 아마 동서는 기가 막혔을 겁니다. 시아주버님,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만 믿으라면서 왜 갑자기 수임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판사가 로펌 변호사가 3, 4촌이면 원칙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거라면서 변호사 재배당을 요청했어요. 형사소송법상 재수씨는 내가 대리할 수 있는 친족범이긴 한데 10년 전부터 재판부에서 사촌이 넘는 먼 친척일 경우에도 단방 변호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뭐 어쩔 수 없네요. 재수씨 사건 변호사는 내가 다른 사람 알아보고 다시 심리 받아야 할 거예요. 남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에 남편은 변호를 멈추었고 동서는 손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를 받게 되었어요. 피고인 김유진 씨는 누범기간 법정 최고구간에 속하는 매우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게다가 바로 한 달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에 대해 자발적으로 벌금도 내지 않고 무면허 상태에서 또 무면허 운전까지 한 만큼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를 내린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결국 동서는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어요. 일진의 과거를 갖고도 가정환경이 불우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서는 억울하다면서 우리 남편을 찾아왔어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변호사라는 작자가 그런 실수를 해? 아, 이제부터 네 와이프 때문에 나 일부러 엿먹이려고 그런 거지? 잘도 알고 있네. 네가 한 짓 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건 설명 안 해도 되겠지? 그리고 남 탓하지 마. 네가 음주운전해서 그렇게 된 거야. 이번만 걸렸을 뿐이지 너같이 술 먹고 운전대 남는 것들은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웃기지 마. 우리 신정에서 내가 감옥 가게 그냥 둘 줄 알아? 너보다 훨씬 잘 나가는 대형 로펌 변호사 선임해서 항소할 거야. 내가 이대로 당할 줄 알아? 화가 나서 들이받는 동서의 모습은 흡사 도깨비와 같았습니다. 자신의 한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인가 봐요. 서방님은 이번 일들을 지켜보면서 자기 아내를 더는 두둔하진 못하고 저 정도로 인간이 못돼 먹고 형님과 형수님에게 그럴 줄은 몰랐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닮을까봐 무섭다며 감옥에 다녀온 엄마를 어떻게 자기 자식을 키우게 두겠냐면서 동서와의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이 녀석 잘 생각했다. 그 여자 자기 친정에 돈 좀 있다고 그거 믿고 까부는 모양인데 그런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야. 썩어 빠진 인성의 여자와 네 남은 인생 살면 결국 애들에게도 영향 갈 거야. 밑바닥 다 알게 된 이쯤에서 서로 헤어지는 게 옳아. 전 저를 괴롭힌 동서를 복수해준 남편이 사회 정의를 실현한 것만 같아 더욱 존경하게 되었어요. 가끔 돈도 안 되는 소액 사건을 맡아서 어려운 피해자들을 변호한다고 나설 때마다 속으로 이러다가 우리는 뭐 먹고 사나, 정의도 좋지만 수임료 잘 받는 사건도 좀 맡아주면 좋을 텐데 하고 불만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남편이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더도 발벗고 나서서 돕고 그 누구보다 지지해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 정말 멋있죠? 저도 멋진 남편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열심히 살고 아이들에게도 바른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이번 일로 저는 아직 세상은 살만하고 나쁜 놈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잘 살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고아였던 제가 이렇게 든든한 슈퍼맨 같은 남편과 착하고 건강한 아이들과 함께 가족을 이루고 있으니 하루하루가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억울하고 나쁜 일을 당하셨더라도 지지 마세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여러분들을 도와줄 사람을 찾아보시고 꼭 못된 자들에게 되갚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늘 재밌게 유튜브 사연들을 보고 있는 50대 후반 주부입니다. 요즘은 점점 살기가 어렵고 각박하게 느껴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이번에 겪은 일들로 인해 아직 세상에는 희망이 남아있다고 느끼게 됐네요. 그럼 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느 시골의 구석진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시골 중에서도 참 많이 구석진 곳이어서 학교에 가려면 다른 마을까지 가야 했죠.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 내내 다른 마을에 있는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는 한 학급의 학생 수가 거의 80명에 가까웠는데요. 제가 입학할 당시 저희 학급도 60명이 넘었죠. 교탁과 제일 앞자리인 교구 책상이 거의 한 뼘 거리일 정도로 좁았던 게 기억이 나네요. 먼저 학교에 다니고 있던 동네 언니의 손을 잡고 1시간이 넘는 거리를 매일같이 걸어 다녔었던 기억도 나고요. 저는 학교에 갈 때마다 그나마 짧은 지름길인 산길을 통해 학교에 갔었는데 깨끗하게 옷을 입고 신을 신고 집을 나서도 학교에 도착하면 꾀죄죄한 몰골이 되기 일쑤였죠. 그래도 그때는 저와 비슷한 처지인 애들이 태반이어서 전혀 이상한 일도 아니었고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저는 거기서 제 인생의 절친 미진이를 만났어요. 미진이는 어린 나이일 때부터 아주 똑부러진 애였어요. 게다가 워낙 화통한 성격이어서 여장부라는 별명도 있었죠. 덕분에 어떤 장난꾸러기 같은 남자아이라도 미진이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저는 어릴 때 자꾸 외소해서 자주 같은 반 남자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는데요. 그때마다 미진이가 절 구해줬어요. 저와 미진이는 그걸 계기로 친해졌습니다. 미진이는 저랑 마찬가지로 다른 마을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는 마을과는 정반대 마을에 살고 있어서 방학이 되면 전혀 만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개학 후 다시 학교에서 만나면 그렇게 애틋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국민학교 졸업 후에도 같은 중학교에 다녔습니다. 중학교에서는 미진이 말고 다른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지만 중마고우라고 할 수 있는 친구는 미진이밖에 없었죠.
마음이 맞는 든든한 친구와 함께 학교에 다니니 학교 생활은 무서울 것도 어려울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날 미진이가 제게 진지하게 말하더군요. 영수가, 너 나랑 같이 서울 가지 않을래? 서울? 너 지난번에 수영이네 집에서 TV쇼 보고 난 뒤부터 매일 서울 이야기하면서 청소도 뺀질뺀질하더니 아예 옆마을이 아니라 서울로 놀러 가자는 거야? 표값도 없으니까 나는 못 가. 에이, 지집애. 놀러 가자는 게 아니라 상경하자는 말이야. 서울로 올라가 아예 놀러 살자는 말이야? 제가 놀라묻자 미진이는 자기 집안 사정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진이네 집은 3남 3녀로 미진이는 그중 막내였어요. 하지만 미진이는 막내라고 해서 집에서 귀염받고 살기보단 그 시대 때 모두가 그러했듯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항상 밭일을 돕거나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진이 부모님께서 미진이가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에 보내는 대신 쭉 밭일을 시킬 예정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미진이네 언니들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대신 농사일을 돕고 20을 간 넘긴 나이에 결혼했었던 터라 미진이의 부모님께선 그게 당연한 일이었겠죠. 하지만 미진이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요. 셋째 오빠는 지금 맨 뒤에서 2등 3등 하는데도 대학 보낸다고 하시면서 난 반에서 항상 1등 하는데 왜 밭일을 해야 해? 이번에 우리 둘째 언니는 셋째 낳고 몸조리도 못한 상태로 밭일하다가 상태가 더 나빠졌는데 부모님께서 아무 말도 안 했어. 영수가, 나는 언니들처럼 살고 싶지 않아. 난 이런 시골에서 힘든 밭일만 하다가 결혼해서 애 낳고 남편 돌보고 시어머니 등살에 밀려 억지로 살고 싶지가 않아. 난 오빠들처럼 학교 다니게 해주거나 서울 보내주면 더 잘할 수 있어. 근데 부모님들은 나보고 밭일이나 하래. 난 공부해서 멋진 도시 여자로 살고 싶어. 서울에서 커리어 우먼으로 살고 싶다고. 제게 열변을 토하던 미진이는 정말 절박해 보였습니다. 저는 미진이가 시험을 치를 때마다 1등 하던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진이가 말하는 꿈이 허황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엔 여자아이로 태어나면 중학교만 마치고 밭일을 돕거나 집안의 일손을 돕는 게 당연했습니다. 저도 중학교 졸업 후에는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고 다른 마을에 있는 공장에 다니기로 했거든요. 우리 집은 3남 1녀로 오빠가 3명 있었는데요. 제가 갓난쟁이일 때 아이였던 둘째 오빠가 산에서 굴러 크게 앓다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는 줄곧 2남 1녀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께서는 남은 오빠들을 더 극진하게 보살피셨고 저보다 오빠들을 많이 아끼셨어요. 저도 오빠들처럼 고등학교에 다니고 싶었어요. 당시 고등학교에 다니던 오빠가 교복을 입고 학교 다녀오겠다는 말하는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제가 오빠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집안일을 돕는 걸 당연하게 여기셨습니다. 부모님의 엄한 목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것 같아 저는 주저했습니다. 난 모르겠다. 미진아, 가족들은 어떡하고. 영숙이 너는 공장 들어가기로 했다며. 같은 공장이면 시골 공장보다 서울에 있는 공장에 다니면서 서울 여공 소리 듣는 게 낫지 않아? 게다가 아는 언니들한테 건너들었는데 서울엔 돈 안 내고 다닐 수 있는 야학이 있대. 낮에는 일하면서 저녁에는 학교 다니고 졸업장 따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고. 미진이의 말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돈을 버는 동시에 야학을 다닌다면 부모님께서도 말리실 이유가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하지만 그보다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열차 표값은 어떡하고 비싸다고 들었는데. 나한테 틈틈이 모아놓은 돈이 좀 있어. 표값으로 모자라면 산에서 나물 캐다 장설 때 시장에서 팔아 모으면 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알겠어. 그럼 같이 상경하는 거지? 그런 거지? 그래, 이 지지배야. 같이 상경하자. 그때 제가 함께 서울로 가겠다고 하니 미진이가 제 두 손을 꼭 잡고 방방 뛰며 즐거워하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어찌나 즐거워하던지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현실적인 문제는 모두 뒤로 물러가고 저도 미진이와 함께 커리어 우먼으로 사는 모습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미진이와 저는 틈날 때마다 산에서 나무를 캐 두고 장이 서는 날에 내다 파는 식으로 조금씩 돈을 모아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떠난 후 부모님들께서 놀라실까 걱정이 돼서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 편지를 써두기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미진이와 저는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서울로 떠날 수는 없었어요. 서울로 가는 열차표 값이 생각보다 아주 비쌌거든요. 결국 우리는 당분간 돈을 더 모은 뒤 서울에 가기로 했습니다. 미진이는 농사일을 도우며 조금씩 돈을 모았고 저는 인근 마을 공장에 여공으로 들어가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바쁘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1년의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래도 차곡차곡 모이는 돈을 보니 서울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 참 설레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평상시처럼 공장에서 퇴근해 집으로 가던 저는 언덕길에 서 있던 미진이를 발견했습니다. 미진이는 누구에게 맞은 듯 뺨이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는 산발에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새빨갰습니다. 미진아, 너 얼굴이 왜 그래? 누구한테 맞은 거야? 영수가, 나 어떡해? 나 다음 주에 결혼한대. 제가 들은 미진이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진이의 부모님께서 이야기 한번 하지 않으시고 인근 마을의 40대 남자에게 미진이를 시집 보낼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바로 다음 주에 말이에요. 부모님 말씀을 들은 미진이는 당연히 얼굴도 본 적 없는 아저씨와 결혼하기 싫다고 난장을 부렸고요. 거기에 미진이 아버지는 막내딸 기를 죽인답시고 뺨을 때리고 어디 성한 곳 하나 없을 정도로 몸 구석구석 몽둥이 찜질을 했다는 겁니다. 미진이는 제게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내내 부은 눈덩이를 손등으로 문질러가며 엉엉 울었습니다. 어떻게 돈 좀 있다고 날 40대 아저씨한테 시집을 보내려고 해. 내 부모님이지만 나 정말로 부모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 영수가. 저는 바로 다음 주에 미진이가 얼굴 한 번 안 본 남자에게 시집을 가야 한다는 얘기를 듣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원래라면 조금 더 돈을 모아야 했지만 시간이 없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미진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미진이, 너 지금 집으로 들어가면 붙잡혀서 못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고 내일 같이 서울로 떠나자. 오늘 너희 집에서 잤다간 너까지 부모님께 뭐라 한 소리 들을 거야. 그럼 우리 계획 다 물거품 될지도 몰라. 오늘은 이대로 돌아가고 내일 내가 짐 들고 틈을 봐서 우리 다니던 중학교 근처로 나올게. 새벽 일찍 나올 테니까 그때 만나. 저는 미진이가 너무 걱정됐지만 어쩔 수 없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미진이와 헤어진 잠깐 사이 내내 초조한 마음이 들더군요. 저는 가족들이 전부 잠든 사이에 짐을 다 싸놓고 편지를 베개 밑에 둔 다음 새벽이 되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스름한 새벽에 저는 집을 나와 미진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얼마나 일찍 나와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 미진이의 머릿수건에는 새벽 이슬이 매달려 있더군요. 우리는 서로를 보자마자 말없이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열차를 타기 위해서 역까지 가야 했는데 거리가 한참 멀어 부지런히 걸어야 했거든요. 해가 뜨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게 느껴졌지만 우린 열차 하나만 생각하고 걸었습니다. 혹시라도 부모님들께서 쫓아오시진 않을까 무서움에 뒤도 몇 번씩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걷다 보니 아침 첫차 시간에 맞춰 열차역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열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표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걸 보고 저랑 미진이도 같이 줄을 섰죠. 줄이 점점 줄어들고 미진이와 제가 표를 살 차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표 2장 값을 확인해 보니 정말 말도 안 되게 아주 조금 표값이 모자란 거예요. 그동안 저는 공장에 다니면서 번 돈의 대부분을 부모님과 오빠들에게 드렸는데 그 때문인지 제가 모은 돈이 특별히 더 부족했던 것 같더라고요. 미진이와 저 두 사람 중 딱 한 명만 열차에 탈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저는 울먹이는 미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진아, 네가 먼저 서울로 올라가. 말도 안 돼. 내가 너 없이 어떻게 혼자 서울로 가? 갈 수 있어. 내가 얼른 돈 더 벌어서 따라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돈도 받아. 그리고 서울 가서 먼저 정착해. 못 받아. 네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데. 너 지금 아니면 너네 부모님 쫓아와서 모르는 아저씨랑 결혼시키려고 난리칠 텐데 가만히 잡혀서 결혼할 셈이야? 받아, 어서. 제가 미진이의 손에 돈을 억지로 쥐어주자 미진이는 두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매단 채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뒤에 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소리쳤던 탓에 저는 옆자리로 빠져서 미진이가 표 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미진이는 표를 손에 꽉 쥐고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미진이의 팔에 팔짱을 끼고는 열차 앞까지 걸어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진아, 서울 가면 눈 뜨고 코 베인다더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여자든 남자든 다 조심해야 돼. 그리고 멋진 커리어 우먼 되면 나 잊지 말고. 내가 나중에 서울 올라가면 꼭 아는 체 해야 된다. 알았지? 지지배, 내가 널 어떻게 잊어. 저는 그날 미진이가 무사히 열차에 올라타 앉는 것까지 지켜봤습니다. 창가 좌석에 앉아 제게 손을 흔드는 미진이에게 저도 마찬가지로 손을 흔들어주고 난 뒤 전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집에선 난리가 났더군요. 그날 편지를 보고 무슨 상경이냐 이야기하던 부모님께 맞기도 많이 맞았어요. 저는 미진이가 서울로 떠난 이후 계속 인근 마을의 공장에서 여공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얼른 미진이를 따라가야지 생각하며 받은 임금에서 꼬박꼬박 얼마씩 떼어내 저축도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옆에서 가족들이 여자 혼자 서울에 가면 얼마나 무서운 일을 당할 수 있는지 하도 울려댔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미진이가 너무도 걱정되더군요. 혹시나 미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어떻게 나한테 편지 한 번을 안 붙이는지 속상한 마음도 있었고요. 결국 저는 몇 년 동안 서울에 올라가지 못하고 고향에서 성년을 맞이했습니다. 공장에서 실력자로 인정받아 표를 살 수 있을 정도로 돈도 많이 모았지만 저는 계속 고향에서 뭉그적거렸습니다. 미진이의 생사 안부도 모르고 연락도 끊어져 서울에 관한 생각이 조금 꺾인 탓이었죠. 그런데 성인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께서 공장에서 돌아온 저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영수가, 너도 이제 성인 됐으니까 시집가야 하지 않겠니? 이대로 시기 놓치면 금세 노처녀 될 텐데 그건 안 될 말이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짝을 찾아봤어. 짝이요? 지금 저보고 결혼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 이번에 중매쟁이한테서 좋은 혼처가 들어왔대. 돈도 잘 벌고 집안도 좋더라. 나이 많은 게 조금 흠이지만 너야 마음 맞는 남자도 없으니까 그냥 만나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때? 그분 이름이 뭔데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에 부모님께 상대 남자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남자의 이름이 미진이네 부모님께서 미진이와 결혼시키려고 했던 남자와 같은 겁니다. 충격을 금치 못했어요. 몇 년 동안 미진이를 따라서 서울로 간다는 생각만 하고 계속 뭉그적거린 여파가 절 이렇게 만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전 그분과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네가 아직 만나본 적이 없어 그래. 만나면 생각 달라질 수도 있어. 남녀 사이 일은 직접 겪어봐야 하지 않겠니? 싫어요. 그 남자 미진이네 부모님이 미진이랑 결혼시키려고 했던 남자잖아요. 뭐라고? 너 설마 미진이하고 연락하는 거야? 아니면 어디서 또 헛바람이 들어서는 하늘 같은 부모 말씀에 토를 달아? 그리고 돈 많은 사돈 두면 네 오빠들이 얼마나 기가 살고 좋겠어. 이기적으로 굴지 말고 가족을 위한 길이 뭔지 잘 생각해봐. 결국 부모님께선 오빠들을 위해 제가 그 남자와 결혼하길 바라셨던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니 전 마치 제가 오빠들의 뒷바라지만을 위해 태어난 존재 같았어요.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는 다음날 새벽에 그동안 모아둔 돈과 짐을 싸들고 공장에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장님께 공장을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리고 나머지 임금은 부모님께 갈 수 있도록 해뒀습니다. 그리고 바로 서울로 가는 열차를 타기 위해 역으로 갔죠. 서울행 표를 사고 열차 좌석에 앉으니 드디어 서울에 간다는 기분이 들어 심장이 빠르게 두근거리더라고요. 물론 그동안 들었던 서울에 관한 무서운 이야기가 떠올랐지만 저는 혼자 서울에 올라가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되어 있을 미진이를 생각하며 용기 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만에 저는 드디어 상경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은 고향과는 다르게 모든 게 다 빠르고 사람도 많더라고요. 저는 바로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 묵을 곳을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찾은 근처 여관방에서 짐을 풀고 난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저는 고향 근처 공장에서 일한 경력을 살려 서울 내의 공장에 들어가 여공으로 일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미진이가 말했던 야학에도 다니게 됐습니다. 몸이 좀 고되긴 했지만 고향에서의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즐거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 걱정과 슬픔이 쌓이고 있었어요.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 뒤부터 전 매일 미진이에 대해 알아봤지만 전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설마 정말 큰일이라도 있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서울은 워낙 넓으니까. 지금 미진이가 서울 어딘가 멀리 있어서 찾을 수 없는 걸지도 몰라. 저는 애써 마음을 다독이며 서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이 저는 부모님께 그동안의 제 근황과 집 나올 당시 심정을 담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부모님께서 쓰실 용돈겸으로 돈도 함께 넣어서요. 저는 부모님이 제게 답장하지 않으실 줄 알았는데 금방 답장이 오더군요. 그렇게 몇 달 만에 서로 연락이 통하면서 저와 부모님은 가족 간에 쌓여있던 불만을 풀었습니다. 가족은 때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평온해진다던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 후 저는 쭉 서울에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몇 년이 흘러 저는 야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그 후부터는 화장품 판매원이 되어 열심히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판매원으로 일할 때도 저는 미진이를 백방으로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행방은 물론 생사조차 알 수 없더군요. 그렇게 살아가다 어느 날 서울에서 사귄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은 서울 토박이로 잘 사는 집 아들이었어요. 서울 남자와 사귀게 된 저는 섬세하게 절 보듬어주는 남편에게 금방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 시부모님께서는 절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예쁨 받을 수 있도록 살갑게 노력했어요.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았는지 시부모님께서는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이 모두 모여 상견례를 냈고 기쁘게도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저는 결혼 후 시부모님의 뜻에 따라 화장품 판매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어요. 그리고 20대 후반에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아이인 만큼 양가 부모님의 뜻대로 돌잔치를 크게 열었는데요. 그때 친가 시가 가릴 것 없이 정말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 중에는 제 중학교 동창들과 야학 동문도 있었어요. 영수가 너무 오랜만이다. 초대해줘서 고마워. 아들 돌 축하해. 너 그동안 연락 한 번 없어서 걱정했는데 서울 가서 살고 있는 줄은 몰랐네. 이렇게 다시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다. 우리 이제 연락 좀 자주 하고 살자. 참, 너 다음 달에 중학교 동창회 있는 거 알아? 그때 올 거지? 저는 오랜만에 만난 중학교 동창에게 다음 달에 동창회가 열린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냉큼 참석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혹시나 미진이가 동창회에 오진 않을까 싶어서요. 제 딴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죠. 그렇게 돌잔치가 끝나고 며칠 뒤 저는 동창에게 고향 근처의 큰 식당에서 동창회가 열릴 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동창회에 관해 이야기하고 아이를 시댁에 맡긴 뒤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친가에서 지내다 동창회가 열리는 식당으로 향했죠. 식당 안에 들어가니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나이가 들어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조금씩 어릴 적 모습이 남아있는 얼굴들을 보니 옛날 생각들이 속속들이 떠오르더군요. 저는 동창들과 그간 어떻게 살았는지, 친구들은 현재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정신없이 추억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누군가 느지막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귓가에 들리는 문소리에 고개를 돌린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좀 들고 입던 옷이 바뀌었다 해도 제가 어떻게 절친의 얼굴을 못 알아볼 수 있겠어요. 저는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미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미진이도 저를 알아본 건지 절 보자마자 두 팔을 벌리고 뛰어오더군요. 미진이를 끌어안자마자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지지배야! 살아있으면 살아있다고 연락을 해야지. 어떻게 연락 한 번을 안 할 수가 있어? 어? 미안해, 영수가. 내가 정말 미안해. 미진이와 제가 이렇게 얼싸안고 우는 이유를 몰랐던 친구들은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저는 미진이의 손을 잡고 제가 앉아있던 자리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인사하며 찬찬히 미진이를 살펴봤죠. 미진이는 그간 고생을 많이 했는지 예전보다 기죽은 느낌에 눈 밑은 거뭇거뭇하게 내려앉았더군요. 하지만 저를 보고 웃는 모습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미진이의 손을 꼭 잡은 상태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봤습니다. 미진아, 난 네가 서울에서 큰일이라도 당했으면 어떡하나 걱정 많이 했어. 그래도 이렇게 만나서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몰라. 근데 서울 가서 어떻게 편지 한 번을 안 했니? 내가 네 연락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나 정말 섭섭하다, 야. 그게 너한테 연락하고 싶었는데 연락하면 부모님이 내가 있는 곳으로 쫓아올까 봐. 그래서 못했지. 너 설마 내가 너한테서 연락 오면 너네 부모님께 알릴까 봐 그랬던 거야? 아, 내가 그럴 리가 있니?
아무튼 그동안 어떻게 살고 있었어? 잘 지낸 거지? 혹시 결혼도 했어? 제가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하자 미진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지금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 미진이의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못 본 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거라 짐작은 했지만 남들 앞에서 말 못할 일이었을 거라 생각은 못했거든요. 저는 미진이의 말을 듣고 걱정에 앞서 바로 미진이의 손을 잡고 같이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다방으로 가서 커피를 한 잔씩 시켜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오늘 네 이야기 다 듣기 전까지 절대 집 안 갈 거야.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지내는지 얼른 다 말해봐. 제 말에 미진이는 커피잔을 손으로 만지작하더니 힘겹게 입을 열더군요. 너 두고 나 혼자 서울로 막 왔을 때 신기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그만 소매치기를 당했지 뭐야. 그래서 짐도 돈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아무 식당에 가서 나 좀 써달라고 구걸해서 일자리를 얻었어. 그러다 야학도 다녔는데 거기서 전남편 만나서 딸 하나 낳았지. 저는 미진이에게 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지만 더욱 놀란 건 미진이의 입에서 나온 전남편이라는 호칭이었어요. 그동안 미진이는 야학을 졸업한 뒤 전남편과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미진이를 탐탁지 않아 하던 시모가 미진이를 많이 괴롭혔다더군요. 게다가 미진이는 자신의 가정사에 관해 묻는 시모에게 부모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버렸대요. 그래서 시모가 미진이를 고아라 생각하고 더 안 입고 워했답니다. 게다가 미진이가 첫 자식으로 딸을 낳자 더더욱 구박이 심해졌다고 해요. 나중에 가서는 집안일로 하나하나 트집 잡는 건 물론이고 미진이와 미진이 딸한테까지 손찌검을 했는데 미진이의 전남편은 그걸 그냥 두고 보고만 있었답니다. 결국 미진이는 나날이 심해지는 시모의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남편과 이혼을 했고 딸과 함께 도망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애 딸린 여자 혼자서 일 찾고 있는 걸 알면 사람들이 나한테 일을 안 줘. 일을 구해도 며칠 만에 잘라버리고 또 일자리는 찾아도 잘 안 구해지고 지금은 간신히 식모일 구해서 입에 풀칠은 하는데 기저귀 값은 아예 생각도 못할 정도야. 그렇게 말하며 한숨을 내쉬는 미진이의 얼굴은 푸석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진주처럼 반질반질하던 얼굴이 모진 풍파에 다 다른 것 같았어요. 어릴 적에 커리어 우먼을 꿈꾸던 친구가 이렇게 변한 걸 보자 저는 너무 속이 상하고 가슴이 미어지듯 아팠습니다. 그간 정말 고생 많았구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니? 그래도 영숙이 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나 지금 너무 기쁘고 행복해. 너 혼자 두고 서울 왔을 때 내가 너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르지? 미안했으면 더 연락했어야지. 그리고 그렇게 힘든 걸 왜 혼자 견디고 그랬어? 나한테 연락 안 하면 어디가 덧나니? 이미 지나간 시간인데 어떡하겠어. 우리 이제라도 잘 연락하고 살면 되지. 그래, 이제라도 잘 연락하고 지내자. 여기요, 펜 좀 빌려주세요. 미진아, 이거 우리 집 전화번호야. 그리고 주소. 미진이의 말에 저는 얼른 다방에서 펜을 빌려 휴지에 우리 집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어 미진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꼭 연락하라고 당부하자 미진이는 제가 적어준 주소와 전화번호를 손에 꼭 쥐고 싱긋 웃으며 알겠다고 했죠. 저는 집에 돌아가는 열차를 타기 전까지 미진이와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못다 했던 이야기에 우스갯소리도 나누니 꼭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마음이 벅차더군요. 저는 열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미진이에게 들은 이야기를 곱씹었습니다. 다시 서울로 올라온 저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남편에게 미진이와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미진이에 대해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서인지 남편은 바로 미진이를 기억해냈습니다. 잘 살아 있었다니까 다행이네. 근데 당신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그게 말이죠. 미진이가 형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미진이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전부 말했습니다. 여자 홀몸으로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 마음이 아파도 너무 아프더군요. 하지만 미진이는 자존심이 강한 친구라서 제가 도와준다고 하면 도움은 옛날에 한 번 받은 걸로 충분하다고 할 것 같았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자 남편은 잠시 생각해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의 오랜 친구라면 도와주는 게 당연한 일이지. 대신 그 친구에게 도움을 줄 때 익명으로 주면 어떨까? 그럼 누가 보낸 건지 모를 테니 거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당신이 원한다면 나도 같이 도와줄게. 저는 다정한 남편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힘을 얻어 저는 제가 가진 금반지와 폐물들을 팔아서 500만 원을 모았어요. 남편은 거기에 보태라고 제게 또 따로 500만 원을 지원해줬죠. 1000만 원이 생긴 저는 잘 써달라는 쪽지와 함께 1000만 원의 지폐를 봉투에 잘 넣고 미진이의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진이는 동창회를 다녀온 이후에 몇 번 저와 전화로 연락을 했는데 제가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하자 무척 좋아하더군요. 선물로 기저귀와 분유를 사들고 외곽 지역에 살고 있던 미진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미진이는 뭘 이런 걸 다 사오냐고 했지만 내심 기뻐하는 눈치로 절 반겨주더군요. 새빵살이하고 있던 미진이네 집은 생각보다 더 많이 좁아서 눈물이 다 났습니다. 그렇지만 내색하지 않고 미진이와 즐겁게 수다를 떨었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미진이네 집 문을 열고 나가다 편지 봉투를 줍는 척 연기했습니다. 미진아, 여기 웬 편지가 있는데? 너한테 온 편지인가 봐. 편지? 나한테 편지할 사람 없는데? 그래? 근데 여기 네 이름 적혀 있는데? 무슨 편지인지 궁금하다. 얼른 열어봐. 저는 최대한 어색하게 보이지 않도록 열심히 연기하며 집 앞에서 편지 봉투를 주운 척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미진이에게 건넸습니다. 미진이는 미심쩍어하는 표정으로 제가 내민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돈다발을 확인하고는 놀라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제가 놀라는 척하며 미진이에게 다가가 괜찮냐 물으니 미진이는 혼이 나간 것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영수가 여기 돈다발이 들어있어. 뭐? 정말? 얼마나 들었는데? 얼른 세봐, 미진아. 미진이는 10,000원짜리 지폐에 수를 세고는 더 얼떨떨해하며 놀라워했습니다. 누가 자기에게 이런 큰 돈을 보내주겠냐고 의심도 하고 경찰서에 가져다줘야 하는 거 아닌가 고민도 하더라고요. 저는 혹시라도 미진이가 경찰서에 그 돈을 가져다 줄까봐 계속 설득했습니다. 미진아, 네 앞으로 온 편지잖아. 근데 그걸 왜 경찰서에 갖다 줘? 그 돈은 그냥 네가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뭐라고 이런 큰 돈을 받아. 나 이런 돈 받을 만한 일 한 적도 없어. 또 모르지? 미진이 네가 모르는 사이에 큰일을 한 걸지도 모르잖아. 아니면 누군가 네가 힘든 걸 알고 도와준 걸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냥 받아서 잘 쓰는 게 어때? 그럼 나 정말 이 돈 써도 되는 걸까? 당연하지. 네 앞으로 온 거니까 그 돈 전부 네 거지. 미진이는 저를 한참이나 말없이 바라보더니 이윽고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돈이 필요했었다고 훌쩍이면서 웃더군요. 당시에 1000만 원은 큰 돈이었지만 미진이의 기뻐하는 얼굴을 보니 하나도 아깝지 않더라고요. 미진이는 눈물을 그치곤 결심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나 이 돈 아낌없이 써서 내 딸이랑 잘 살아볼 거야. 그리고 누군진 몰라도 내가 이 은혜는 잊지 않고 나중에 꼭 갚을 거야. 그래, 미진아. 정말 잘 생각했어. 미진이는 그날부로 새빵살이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사할 곳을 알아보더군요. 미진이가 이사가기로 한 곳은 같은 서울이었지만 제가 살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 자주 오가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미진이와 저는 따로 만나기보다는 전화로 연락을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제가 둘째를 임신하고 미진이도 새로 일자리를 알아본다고 바빴던 터라 다시 연락이 뜸해지더군요. 제가 둘째를 낳고 미진이도 새롭게 일자리를 구하고 나면 좀 나아지려나 했는데 오히려 둘째 출산 후 신경 쓸 일이 많아 더 바빠지더군요. 그 당시 남편이 하던 사업을 확장하겠다며 해외로 나간 탓에 전 홀로 두 아들을 키웠고 시부모님까지 신경 쓰느라 항상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바빴어요. 그 후 미진이와 저는 1년에 한 번 전화하는 정도로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 미진이와 전화 통화를 할 때면 꼭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항상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에 IMF가 터졌고 한순간에 남편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우리 가족은 잘 살고 있던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죠. 시부모님께서는 아들의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두 분 다 자리에 누우셨다가 일어나지 못하시고 몇 년 후 돌아가셨어요. 저는 남편이 망해버린 사업을 살리려고 바쁘게 노력하는 동안 아들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다시 화장품 판매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 언제나 고민이었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친구의 부탁을 못 이기고 보증을 서줬다는 걸 뒤늦게 알고 말았어요. 여보, 보증이라뇨? 보증 절대 안 돼요. 그 녀석 내 제일 오래된 친구야. 그런 친구가 정말 힘들다고 도와달라는데 어떻게 안 도와줘. 그러다 친구가 도망이라도 가면요. 그땐 어떡하라고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 그 친구 얼마나 의리 있는 녀석인데 날 봐서라도 절대 도망가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남편의 바람과는 다르게 남편의 친구는 남편이 보증을 서준 뒤 빚을 갚는 대신 그대로 잠적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사업도 망했는데 하루아침에 남편 친구의 빚까지 전부 떠안게 된 거죠. 남편은 친구 대신 빚을 갚느라 평일엔 택시기사로 일하고 주말엔 공사판에 나가 일했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하루에도 2가지, 3가지씩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저도 낮에는 화장품을 판매하고 저녁엔 집에서 부업을 하며 돈을 벌었어요. 하지만 빚을 다 갚기에는 버는 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자식들 번듯하게 직장 잡고 살게 하려면 어떻게든 대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등록금을 알아보니 금액이 상당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저는 화장품 판매와 부업으로 들어오는 돈을 아껴 일부는 빚을 갚고 남은 돈은 생활자금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활은 더욱 쪼들릴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끄럽지만 조금이라도 돈을 빌려줄 사람을 찾아 이곳저곳에 연락을 돌렸습니다. 근데 돈이라는 것은 오래된 친구 사이도 갈라서게 만드는 것이더군요. 제가 돈을 빌리려고 전화 연락을 돌리자 그간 제가 친한 사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들로부터 모든 연락이 끊긴 겁니다. 그땐 정말 창피하고 수치스러웠어요. 그때 저보다 더한 배신을 겪은 남편은 보증을 서준 친구가 도망간 일에 충격을 받아 마시지도 않던 술을 자주 마시기 시작했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술을 마시고 저녁에도 잠들기 전까지 술을 마시는 겁니다. 공사판에서 허리를 다쳤을 때는 술을 더 마시더군요. 그때를 기점으로 남편은 아예 온종일 술만 마시게 됐습니다. 저는 기운내라고 하며 어떻게든 같이 이겨내보자고 했지만 의지가 꺾인 남편은 우울증까지 걸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되니 생각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더군요. 바로 미진이었어요. 저는 미진이에게 전화할지 말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망한 뒤부터 너무 정신없이 살아서 미루고 미루다 결국 10년 동안 미진이와 연락 한 통을 제대로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10년 만에 전화해서 한다는 말이 돈 좀 빌려달라는 말이라면 어떻게 들리겠어요? 저는 너무 염치도 없고 부끄러워서 차마 미진이에게 전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른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묵묵히 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가끔 아들들의 앞날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일에 지쳐 잠시 이불에 누워 있었는데 미진이 생각이 나더군요. 잘 지내고 있을까 생각하던 차에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확인해 보니 전화한 사람이 바로 미진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서둘러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영수가, 나 미진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저는 미진이의 목소리를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미진이를 생각하는 순간 이렇게 전화가 온 걸까요? 신기한 우연에 놀란 저는 뒤늦게 미진이에게 인사했습니다. 미진아, 오랜만이야. 그럼 잘 지냈지? 목소리 오랜만에 듣는다.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기는 난 잘 지내고 있었지. 그보다 영수가, 너 다른 사람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전화했다면서 중학교 동창 양이가 말해주더라. 저는 미진이의 말에 너무 부끄러워서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저와 연락을 끊은 많은 사람처럼 내 하나뿐인 절친에게도 결국 버림받는구나 싶어 눈물이 나더군요. 저는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미진이에게 말했습니다. 맞아. 남편 사업 망한 뒤에 남편이 보증까지 잘못 써서 빚이 많아졌거든. 그래서 돈 좀 빌리려고 연락했더니 다들 거절하고 연락을 끊더라. 너 혹시 내가 너한테 돈 빌려달라고 연락할까봐 미리 선수 쳐서 전화한 거야?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 그런 말 안 할 거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지지배야. 그리고 왜 그런 말 안 한다는 건데? 오히려 나한텐 그런 말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진짜 섭섭하다, 영수가. 네가 나한테 전화하기만 기다렸어. 제가 미진이의 말에 어리둥절해하며 되묻자 미진이는 어렸을 때의 그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영수가, 나 사실 다 알고 있었어. 그 1,000만 원 네가 나한테 준 거란 거.
저는 단 한 번도 미진이에게 그 일에 대해서 내색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미진이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미진아,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내가 왜 몰라. 그때 네 얼굴 보자마자 딱 알았어. 정말 고마웠어, 영수가. 그 돈이 나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 정말 그때 네 도움 없었으면 난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안 가. 영수가, 그때 내가 했던 말 기억나? 내가 은혜 꼭 갚을 거라고 했던 거. 내가 좀 늦었지? 이제 내가 너한테 진 빚 갚을게. 미진이는 제게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문자로 장소를 보냈죠. 저는 이게 맞나 싶었지만 제 코가 석자인지라 눈 딱 감고 미진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미진이가 만나자고 한 은행 앞에서 쭈뼛거리며 서 있으니 약속 시간에 딱 맞춰 미진이가 나오더군요. 저를 본 미진이는 제 손을 잡고는 오랜만에 본다며 웃으며 인사하고 저와 함께 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행에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들어가자마자 은행 직원이 나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미진이와 저를 VIP실로 데려가는 겁니다. 제가 놀라 당황하는 사이 미진이는 자연스럽게 은행 직원에게 무언가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 제게 빚이 어느 정도 남았냐고 물어보길래 솔직하게 남은 빚에 대해서 전부 말했습니다. 그러자 미진이는 그 자리에서 제게 남아있던 빚에 맘먹는 돈을 이체해줬습니다. 미진아, 이렇게나 큰 돈을 지금 나한테 주는 거야? 너 괜찮아? 당연히 괜찮지? 나 그동안 돈 많이 벌었어. 그리고 이 정도는 네가 나한테 줬던 돈 생각하면 한참 모자라지. 걱정 말고 받아.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준 돈은 이런 큰 돈에 비할 바가 못 되는데. 정말 고마워, 미진아. 고마워하긴 일러, 지지배야. 나 너한테 진 빚 다 갚으려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 따라와봐. 저는 갑자기 눈앞에 생긴 큰돈에 정신을 못 차리다가 간신히 미진이를 따라갔습니다. 미진이는 저를 어떤 멋들어진 건물의 커다란 상가 앞으로 데리고 갔죠. 이제 막 음식점 간판이 달리고 짐이 들어오는 상가 건물을 보며 의아해하니 미진이가 씩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영수가, 앞으로 네가 직접 운영할 가게야. 나 그동안 돈 많이 벌었다고 했지? 내가 사실 프랜차이즈 음식점 운영 중이거든. 이번에 이 건물에 분점 내기로 해서 막 공사 들어간 참이야. 여기 공사 끝나면 가게랑 건물까지 다 넣어줄게. 미진이가 말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몇 번이나 공중파 방송에도 나온 유명한 음식점이라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유명 음식점의 주인이 미진이일 줄이야.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건물과 분점까지 통째로 넘긴다는 미진이의 말에 놀라서 얼른 거절했습니다. 뭐? 아니야, 미진아. 조금 전에 네가 내 빚 갚아줬잖아. 나 이렇게 큰 거 못 받아. 이게 크긴 뭐가 커.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날 도와준 거에 비하면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받아줘, 영수가. 자잘한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해놨으니까 걱정할 일 없어. 오늘부터 이 건물 주인은 너야. 저는 미진이가 주는 서류 봉투에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미진이가 내민 서류 봉투는 몇 년이고 빚에 허덕이느라 지칠 대로 지친 저에게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금 동아줄 같았어요. 저는 미진이에게 정말 고맙고 미안해 울먹이면서 연신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미진아, 내가 이 빚 나중에 꼭 갚을게.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얘가 뭐라는 거야. 내가 진 빚을 갚은 건데 네가 또 빚을 갚겠다고 하면 어떡해. 그러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 그게 나한테 더 기쁜 일이니까. 미진이의 말에 저는 너무 고마워 어쩔 줄 모르겠더군요. 결국 저는 미진이의 선물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날 전 바로 남편에게 모든 빚을 다 갚았다고 말했고 또 미진이가 제게 분점과 건물을 준 것도 말했죠. 남편도 제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정말로 놀라워하면서 동시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남편과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가족은 미진이가 내준 상가 건물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차곡차곡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요. 분점이었지만 미진이네 음식점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 매일매일 많은 사람이 찾아와 문정성시를 이뤘어요. 사실 굵직한 큰 빚 말고도 자잘한 빚이 좀 있었는데 덕분에 가게에서 번 돈으로 그 빚들도 다 갚을 수 있었어요. 남편도 음식점에서 같이 일하면서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됐고요.
다시금 밝아진 남편은 가게에서 번 돈을 조금씩 모아 같은 상가 건물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기가 안 좋았을 뿐 남편은 원래 사업 체질이라 금방 돈이 다시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덕분에 우리 아들들도 무사히 대학교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미진이와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 쭉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진이네 딸이 결혼하게 됐다고 해서 축의금도 두둑이 내고 왔고요. 미진이는 새로 연애를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미진이와 사정이 비슷한 남자분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아이 키우랴 일하랴 바빴던 미진이의 얼굴에서 오랜만에 꽃이 피어나는 듯 하더라고요. 미진이에게도 분홍빛 사랑이 찾아온 것 같아 제가 다 기뻤어요. 이렇게 멋지고 심성 좋은 친구를 얻기란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을 알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미진이와의 우정이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인연을 맺어준 하늘에 감사하고 미진이에게 언제나 소중하고 힘이 되는 친구로 남고 싶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도 항상 좋은 인연, 좋은 일만 있길 바랄게요.